영원한제야 장기표 대표님을 내외방송 스튜디오로 모셔 정치적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 먹방도 하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뭐. 시작합시다. 가자미도 안 돼. 네. 가자미가요. 네. 저희가 가자미라는 게 저도 술안주를 좋아하고 이게 콜라겐도 많고 또 비타민 첨가하고 맛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해서 뭐 있습니까? 뭐 혹시나 대표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좀 회춘의 기회를 좀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자미로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나와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1945년생이시고요. 그리고 미 군정 시절이죠. 1945년도 김해에서 태어나셨고 마성공업고를 졸업하시고 당시 최고학부라는 서울대 국대를 들어가셨어요. 그건 가만히 계셨으면 지금쯤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되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쭉 이걸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어려운 길을 걸으셨어요. 민주통일, 민중연합, 뭐 정책연구실장, 또 공안 통치 종식, 그것도 군정 시절에 공안 통치 종식 이런 거 외치면서 범국민 대책 공동대표 뭐 이런 거 하셨고, 또 민중당 제1야당이었죠 그때. 아니 그때는 신생 진보 정당이죠. 신생 진보 정당을 하셨어요. 그때 보수 정당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보세요. 그때 이제 전태일 열사와 연결된 사건이 이렇게 보니까 그 70년에 서울 성모병원 뭐 다방 앞에서 불타는 전태일 열사 시신을 보고서 그때부터 한 40년간 이렇게 전태일 재단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그렇게 프로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너무 이제 길어서 다 못 외우고 제가 좀 삼국지는 좀 합니다. 그래? 위초고 해가지고 봤을 때 촉한 정통론에 의하면 제갈무라 하죠. 제갈공명. 근데 감가공명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봤더니 구치소를 셀 수가 없어요.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마산, 대구, 전주, 홍성, 공주, 성동 뭐 해가지고 한 30년을 넘게 감방에서만 계셨더만요. 아니야. 감방에 있은 게한 10년. 10년을 감방에. 도망댕긴 게 한 10몇 년. 10년에 감방에 계셨고 도망을 20년간 수배가 뜨면서 돌아다니고. 수배 시간은 정확하게 한 12년. 12년? 그러면 총 20몇 년 됐어. 20몇 년 되셨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재야 투쟁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로 나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없고 보수 속이 진보다라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장기표는 진짱이다, 찐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 주자면서 이게 제가 바라본 이제까지 장기표 대표의 75년간의 간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우리 김 부장은 지금요 몇 년생이? 몇 년생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네. 일부러 공부 안 하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연령적으로 나를 알라 그러면 나이 한 최소한 55 넘어야 하는데 정치부를 하려면 공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 위원장 나 좀 아세요? 예, 조금 압니다. 조금 알죠? 우리 저는 뭐 17대부터 국회 때부터 뭐 옛날에는 나 모르면 간첩이라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진짜 보수라고 불리시는데 네. 이 시대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고 보세요? 혹시? 아 진정한 보수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이 진보만 진정한 진보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이 보수도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보수라고 해서 계속 변화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점에서 이 보수도 시대 상황에 맞게 크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장기표가 바라보는 미래상 네.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네. 어떻게 부상해야 되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보는 미래상은요, 이 정치는 이 역사의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역사의 발전 방향을 보고 그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발전 방향이 어떠냐 하면 정보 문명 시대입니다. 정보 문명 시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보 문명 시대예요. 정보 문명 시대의 최대 특징은 뭐냐? 이거는 산업의 정보화, 자동화, 신제품 이로 말미암아서 말하면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유비코타스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정신적인 의식도 굉장히 고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서 물질적인 풍요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혁명적 발달로 이 정신적인 고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정말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아실현의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고 또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보면서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서울의 그 집값이 높은 이유는 교육이 여기서 되고 그리고 부산에도 필요 없다. 서울대다. 명문대 몰려있고 거기 명문대를 나와야 여기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을 취업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과밀화가 되니까 위성도시가 생기고 성남, 일산, 판교, 분당, 수지, 수서, 화성, 동탄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다 보면 화성, 동탄이나 평택에서 출퇴근하려면 더 멀어요. 대전에서 그냥 KTX 타고 올라오는 게 더 빨라요. 그때 듣기로 제가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오게 하고 그 지역 인재가 최고의 엘리트 본사가 있는 지역 본사에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5년 뭐 몇 년 내에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시는지. 마침 우리 김성석 부장께서 그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민을 실망시키고 특히 우리 청년들을 실망을 넘어서 분노케 해가지고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도 참패하는 주된 원인이 주택정책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요 25번에 걸쳐서 주택정책을 내놨는데 전부 다 빵점입니다. 그러다 또 LH 또 이 직원들의 또 이 투기 사건까지 생겨가지고 이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 억제책입니다. 수요 억제책 무슨 말이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도저히 이익이 안 되도록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보유세 세금을 때려 많이 매겨가지고 아이고 막 도저히 주택 못 갖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주택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또 집 없는 사람들이 또 좀 허락한 값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25번에 걸쳐서 이런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이것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 요즘요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이 수요 억제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공급 정책을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물론이거니와 특히 야당 언론에서도 민주당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잘못됐다. 그래서 공급 확대로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입니다. 대학을 요즘 지방대학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서울로 몰려오는 거예요. 서울. 자녀들이 여기 서울 와서 집 하나 구해 있으면 또 가족들도 또 올라오게 되고 나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지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야, 교육 때문이라면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방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근데 이 정책적인 게 한 몇 년 전부터, 아이고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펼쳐온 게 지방으로 많이 지방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인구 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경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죠. 여기 서울 못 들어오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20대의 취업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취업률이 지방대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 취업률은 거의 그대로예요. 지방대 학교 출신들이 훨씬 더 떨어져갖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학생들이 취업 못하는 것처럼 전체 나타나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수도권 학생들의 취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지금에 있는 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전에도 그런 활성화 정책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뭐 몇 배가 올라갔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동산 주식은 한번 올라가면 또 한 번 팍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주식은 급락하고 급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부동산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요. 그래서 상당한 경제적인 문제의 영향을,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식이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러면 부동산이 왜 갑자기 올라갔느냐? 그럼 갑자기 올라가기 전에는 어땠느냐? 지금 2, 3년 사이에 팍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그리고 코로나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 자금이 이제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올라가지고 주식 오르고 또 암호화폐까지 올랐죠.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이 미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것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리더는 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어떤 산업 정책 문제나 취업 문제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엊그저께 선진국에 들어섰다는데, 선진국에서 이제 나가려면 예전의 패러다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이미 선진국 들어서 갖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많이 후퇴한 게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들어선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로 이제 앞으로 더 나가려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이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를 갖고 있는 뭐 정부 권력의 힘의 에너지라든가 국민의 에너지, 국민이 얼마나 설득시키고 국민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에너지, 국민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 에너지를 리더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야를 다 합쳐서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 네. 그래서 뭐 길게 말씀하신 주택 문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좀 폭넓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 사실 17대 국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전대 국회 때 뭘 했냐면 신한국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선을 치르면서 뭐를 했냐면 차떼기를 합니다. 당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또 염창동에 당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당사 싹 주고 거리에서 당 생활을 할 때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디지털 정당이라는 걸 만든 분이 김성은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셨고, 트렌드 변화에 능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하셨지. 아이디어를 냈지. 아니 저기 이 당헌당규가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디지털 정당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제가 한 거고요. 그 이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방향들,
어떻게 갈 건가는 제가 스마트 정당을 만드는 데는 제가 있습니다. 그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 정당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당헌 당규 이름을 바꾼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대위원장으로 이끄셨다는 그런 의미를 초대는 보여- 아니고요. 두세 번 지났습니다. 비서관 좀 말 같아. 틀렸나? 아무튼 그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신세대 30대 후반 대표로 이렇게 이제 나왔고 뭐 다른 일도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좀 드세요. 뭐 다른 일도 타고 다니고 뭐 나는 국대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보면은 정치적 시도는 신선해 보이는데 조금 가볍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중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도는 좋지만 좀 가볍다는 느낌. 그리고 이런 트렌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당의 변혁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 국민의 힘이라는 곳이 집권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저한테? 예. 저는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만 연장 선생에서 연장 대표로 돼 선생에서 있어서 말씀드리는 장기표 거니까.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됐죠. 당 대표는 그러니까 야당의 당 대표, 우리나라에 집권을 해봤고 지금 100명이 넘는 당 대표는 정당이란 정권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시스템이 잘 돼야 정권을 집권을 해갖고 나라가 이 정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정당 시스템이 여야에 따라서 상당히 엉망이에요. 엉망인 정당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갖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권력을 잡는 시스템이 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시스템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100명이 넘는 다야당의 대표라는 것은 그 자리만 갖고도 상당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의 무게감. 그러니까 밖에서 평론가로서 했던 거하고 야당의 대표로서 자리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라는 게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고 미묘하고 그 다음에 복잡 다양하고 하냐면 한마디가 잘못하고 어떤 정책이 잘못 펼침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무게와 그만한 자기 희생, 그 다음에 고뇌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평론하듯이 뱉은 말들이라고 의원들이나 대표로서 해가 뱉은 말하고는 책임감이라든가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달라요. 평론하는 사람이 뱉은 거 그거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당대표로서 의원이 돼갖고 맺은 말들 하나의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또 저도 젊었을 때 나름대로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좀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는 건데 이거 안 걸릴 겁니다. 잘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반대로는 저도 어린 나이에 좀 주당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04년도 5년도 했는데요. 그때는 나이가 젊은 게 죄였어요. 특히 보수 정권에 나이가 어리면 뭐 싸가지 없는 너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거에 대한 어떤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떨쳐버려야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수 정당이 지금 와가지고 탄핵 이후 계속해서 선거도 졌고 그 전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표현하는 역사상 고려 말기하고 지금 보수하고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고려 말기가? 네. 고려가 공민왕이 개혁하고 13년 만에 개혁 실패하고 13년 만에 망해요. 그럼 조선 넘어가죠. 보수도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은 쌈박한 이벤트 아이디어라 이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쌈박한 이벤트 아이디어가 아니라 혁신과 개혁이에요. 보수 정당 지금 왜 이준석을 뽑았는가? 그 전에 보궐선거의 의미가 어떤 건가? 그나마 오세훈, 박영준이라는 이미지 자체로는 중도적인, 그 다음에 중도 우파적인 이미지, 개혁적인 이미지 뽑은 거거든요. 거기서 좀 살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뽑은 것도 당을 개혁하면서 좀 더 변화하라라는 모습을 이 당원이라도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변화라는 것을 삼박간 이벤트 몇 가지를 가지고 변화했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이 그게 안 속아요. 잠시 이렇게 괜찮게 보였더라도 요즘 지지율 떨어지는 게 그럼 안 속거든요. 국민이 이제 다 알아요. 그런 쌈박한 이벤트 그 에드벌룸 효과 이거 갖고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개혁과 혁신을 하는 어떤 큰 틀의 어떤 철학과 배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다는 거죠. 아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 갖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볍다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진중해져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제가 아니 뭐 진중하고 가볍다는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좀 혁신 개혁이라는 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뽑아줬으니까 젊은 36세를 뽑아줬다는 것은 혁신이라 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혁신과 개혁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쌈박과 이벤트를 몇 가지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면 진정으로 혁신과 개혁할 때는 어느 누구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쌈박한 이벤트하고 혁신 이 아이디어가 전체 길게 국민들한테 선보일 수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가면 이건 잊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그게 대선에 아무 동력을 작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역작용을 해버리거든요. 혁신이란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짤막한 한 달, 두 달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서 6개월 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이제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26살 꽃다운 청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정치에 그러네.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속속히는 잘 모릅니다. 최재형 전 원장 등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밀리면 저는 보수 정치는 또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시위에는 철퇴를 가한 이 정권이 민노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월 3일 여의도에서 집회한다 그러다가 여의도를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하니까 종로 3가 일대에서 8,000명이 집회됐잖아요. 그때 근데 이 정부의 방역 조치가 굉장히 강화될 때입니다. 또 그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도 잘못이지만 그 뒤에 말하자면 코로나 방역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뭐 말로는 좀 경고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참여자 중에 3사람이 나왔는데도 그러면 좀 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참여한 명단도 지금 확보 못 하고 있어. 그거는 민노총 집회는 그 명단이 다 거의 나와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8.15 집회 때는 전부 다 통신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통신사에 의뢰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다 알아. 10,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 있은 사람들한테 다 그냥 통보를 보냈어. 검사받으라고.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4단계로 격상되면서부터 낮에는 4사람까지 가서 밥 먹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2사람밖에 못 먹어. 2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1명도 안 먹어. 내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녁에는 장사 안 합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참 이 말해서 내 따로국밥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는데 내 오다가 보니까 문 닫아붙더라고. 굉장히. 지금 내 이 말 꺼낸 거는 큰일 났어, 이 나라가.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게 생겼는데 그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정부가 정말 이런 이 절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답 물으면 왜 이러느냐? 이 문재인 정부는요 민주노총한테 꼼짝을 못해. 내가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내가 해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민주노총은 방역 문제에 관해서만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그 최저임금 인상 있잖아요. 이거 민주노총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지난 2017년, 18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무려 29.3%가 올랐어요. 또 그 뒤에도 또 이번에도 또 뭐 5.1%가 또 올랐죠. 근데 이 오르는 게 얼핏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일이야. 그 다음에 또 민주노총 맨날 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뭐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에는 빈곤층을 위한 것 같지만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른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빈곤층이 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뭐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저 경제 파탄의 중요한 책임이 민주노총한테 있습니다. 민주노총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맨날 이 정권은 노동존중의 사회, 노동존중의 사회. 아주 왜 그러냐? 시대착오적인 이 사이비 진보 이념,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뭐냐?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해법이 뭐냐? 내 같은 사람이 집권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장기표가 집권하지 않아고는 민주노총의 이 횡포를 척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장기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장기표는 민주노총을 규탄하고 바로잡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설득의 논리를 갖고 있어. 내가 앞으로 좀 있으면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내가 대화를 토론을 요청할 겁니다. 그걸 말하자면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말이 맞다 싶을 정도의 그런 논리,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에 그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내 같은 사람이 집권해야 민주노총의 이 횡포를 척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게 또 상당한 지금 현재 이 과학기술 그다음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문명 속에서 2년 이상 거의 1년 6개월 넘어가고 있죠.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도 또 하나의 아주 세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년 6개월 이게 이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로 간에 뭐 이 뭐랄까 조그만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뛰어나면 정치 문제로, 정치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년 6개월 동안 경제는 꺼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오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 또 오르고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판단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데 모든 정보력에서 확증 편향 현상이 심하고 또 집단지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대면 효과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얻은 이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대면을 통하여 토론도 하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이 우리 어떤 이 상호 반작용, 미디어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호 반작용을 계속 왔는데 요즘 들어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녁 6시에 거의 사람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토론하는 문제는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디어라든가 뉴미디어라든가 매스미디어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한쪽 편으로 어떤 타겟을 짓고 나면 그걸로 엄청나게 쏠려버려요. 그냥 다시 올라오는 집단 지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확증 편향이 아주 심해진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확증으로 합리적 판단을 못 오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어떤 한쪽 부분에서 뭐 나도 한번 먹고 살아보자 하고 영끌 뭐 이런 단어 자체를 갖다가 비판하지도 않고 미디어에서 그냥 영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준 자체가 뭔지 이미 그런 분위기로 돼버렸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제 판단을 못하는 수준이 이제 이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 왔을 때 얼마나 판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의미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진화시킬 수 있고 달라졌는데 그걸 나는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정기표 대표님이 그런 제안들, 그런 생각들, 또 워낙 깊은 생각을 하시고 철학이 넓으신 분이라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말하자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 운영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자꾸만 국민소득 증대, 성장, 또 소비 이렇게 계속 나가면요 앞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또 도로나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말미암아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다가 보니까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사회를 말하면 극복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이후에 또 질병이 뭐 요즘 뭐 델타 변이 하는데 변이가 아니라 또 신종이 또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지금 말이지 뭐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성장해가지고 빨리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너무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구하면 안 된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요 32,000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32,000달러 정도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영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는 살아가지고는 아무리 생산 많이 해도요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코로나19는 이번에 뭐 방역 잘해가지고 백신 맞고 하면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철학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탄소 시대를 가지 않습니까? 석탄, 석유로 해가지고 모든 게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산업혁명 이후 쭉 갔죠. 한 200년 상을요. 근데 그때는 이 수직적 리더십입니다. 위에서 다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지시하고 하면서 이 탄소 시대라는 거 결부된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가 합쳐진 시대죠. 그게 소위 수직적 리더십과 탄소가 합쳐져서 한 200년간 시대죠. 이게 이제 거의 종말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들 벌어지면서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의 변화, 행복을 추구하는 게 탄소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부의 가치가 탄소의 가치였거든요. 석유가 많은 쪽이 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탄소는 없어져. 그럼 그 행복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행복이라는 게 탄소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육받을 때 탄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육을 받았죠. 근데 탄소만 계속 추구하게 나가요. 그럼 행복이 없는 거예요. 탄소는 줄어드니까. 그럼 행복이란 가치를 탄소가 아니다 라는 걸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 그런 면이 아마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건데 또 다른 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그린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 일어나려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났을 때 이게 일어나는 것이지 에너지만 갖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시대는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그린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직도 수직적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늦어집니다. 여기서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가치를 일과 이 그린 에너지가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앞쪽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리더십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날지는 아니면 더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이 문제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뭐 장기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라는 변화 이것을 좀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듭니다. 예. 그 이제 가정의 먹방도 시간이 좀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수백 년 전에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이유가 단지 무엇 때문에 죽었냐? 그 하수도관 시설이 불쾌하고 쥐가 많이 다니니까 패스트균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균을 전염하고 다니는 거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고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부합하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자가 대선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예. 대표님 지원해 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